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베트남 아가씨님께서 질문이 주셨네요. 이거 말이 질문인데 거의 고민 사연입니다. 자, 일단 질문을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제: 아무리 고용 한파라도 취준생들이 질 낮은 일자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즉, 쉽게 말하면 자기는 대기업 중견기업 아니면 쳐다도 안 봐 라면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객기 부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게 행동하는 취준생들. 부모님께 손 벌리고 형편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것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전혀 현명하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매시국에서는 계약직, 인턴, 도급직, 아웃소싱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 저 승주님이 먼저 대답하셨는데 뭐 본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듯 싶습니다만, 본인이 별 스펙이나 필기 능력도 없으면 비정규직이든 아웃소싱에 들어가야겠죠.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그건 있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어디까지가 제 기준입니다. 일단 요 줄을 꺼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정말 어렵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할, 그러니까 무조건 당장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대기업, 중견기업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마 아가씨님은 이 생각을 했을 거야.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빨리 경력이랑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가씨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 첫 발은 되도록이면 괜찮은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베트남 아가씨니 봤을 때는 그냥 몇 년째 취준생 하면서 인턴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회사 못 들어가고 한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나름 생각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가씨님. 대기업, 중견기업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 취업이라는 게, 특히 쟁기업, 중견기업은 이 시기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시기라는 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그 타이밍이 나올지 몰라. 근데 이거를 안 써먹게 되면 나이 먹고 한참 지나고 나서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기회조차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이 차면 대기업, 중견기업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예 서류에서도 아웃입니다.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준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능력에서 달릴 수 있는 데서
최대 맥시멈을 노릴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취업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스펙과 어떤 여건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요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왜냐,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때 못 살려요. 그때 기회 못 살리면 2년, 3년 지나잖아요. 못 살려요. 영영 못 살려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예를 들어 봅시다. 대기업 생산직. 여러분 대기업 생산직은요 나이 컷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기업 생산직. 제가 얼마 전에 그 독지사에 그 최근에 대기업 한번 채용이 떴어요. 삼성전기라고.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좀 급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 인기가 없었어요. 이게 제조업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삼성 공돌이들한테 별명이 뭐냐면 삼성 안의 중소기업이에요. 삼성 안의 중소기업. 그만큼 일이 빡세다고. 그 퇴사자가 많았거든요. 자주 뽑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삼성전기에 들어가서 경쟁률이 엄청 박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근데 거기서도 나름 필터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생산직도 있잖아요. 필터링 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펙 가지고 필터링 하는 게 별로 없어. 뭘로 필터링을 하냐? 나이로 필터링 합니다. 나이. 보통 보니까 27살 그 위로 되면 안 뽑아주더라고요, 서류에서. 안 뽑아줘요. 반도체는 26살 넘어가면 안 뽑아줍니다. 내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출결이 완벽해도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 아예 기회조차도 박탈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생산직 채용 현실입니다. 만회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뭐 산업기사나 뭐 시사 따가지고 붙여서 만회가 안 돼요. 나이로 딱 잘라버리니까. 근데 이게 뭐 대기업 생산직에만 그 적용이 되겠습니까? 사무직도 적용이 돼요. 사무직 그나마 좀 예전보다 좀 널널해지긴 했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보통 나이 많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 생산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어떤 데냐 하면 일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빡센 거. 보통 철강 쪽이 그나마 나이 쪽이 널널해. 보면 반도체가 나이가 굉장히 빡빡하고 철강 쪽이 널널합니다. 그 현철이나 포스코 같은데. 포스코 돼도 30대 분들, 이게 30대 초반까지 어떻게 비빌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나이가 참 불리해요. 어느 채용 시장을 가더라도 불리해. 이 나이에 대한 핸디캡이 생각보다 많이 심합니다. 이 채용 시장 한 번에 겪어본 사람들이면 알 거예요. 보안업체 들어가더라도 나이 많으면 안 뽑아줘요. 보안업체 빅3, S1, ADT 캡스, KT텔레캅 나이 30 넘어가면 안 뽑아줍니다. S1은 더 심해요. 삼성이잖아. 보통 삼성 계열사 자체가 나이를 엄청나게 많이 따집니다. 삼성 계열사 생산지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S1도 회장이 되죠. 삼성 S1, 삼성 S1에 있는 자회사, 휴먼 TSS 다, 아니 스테커, 스템커 전부 다 나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버리면 내가 나중에 기회 봐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생산직이 그게 더 심해요. 엄청나게 심해. 나이가 짜드는 거. 나이가 차버리면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여기 취업 원서에 서류를 넣는다 하더라도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는 이 채용에서 들어갈 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 걸리더라도 네 가지 능력으로 좀 그나마 좀 갈 수 있는 것, 좀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노린 게 맞아요. 물론 택도 없는 스펙을 가지고 한다 하면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 아가씨 입장에서 한심해 보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아가씨는 생각해 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트남 아가씨는 말대로 뭐 도금이나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대학교 왜 다녀요? 대학교 왜 따? 스펙 왜 땁니까? 그 일 할 것 같으면
님이 말한 것 역으로 물어볼게요. 진달이 이 자리를 가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 갈 것 같으면 대학교 가가지고 뭐 빡세게 공부하면서 자격증 왜 따냐고요. 어차피 몸으로 도급이란 것 자체가 몸으로 때운 일인데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월급을 더 올려준다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시급 아닙니까? 물론 지금에는 계약직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계약직 인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것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계약직 인턴 하는 게 맞아요. 요즘에 계약직 인턴은 오히려 서로 하려고 그래.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이미 이것 지금 묶어놨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리시켜야 돼요. 도급직 아웃소싱 분리, 계약직 인턴 분리시켜야 돼. 왜 분리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게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직 인턴은 뭐겠습니까? 보통 계약직 인턴을 하는 데가 뭐 최소 못해도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란 말이야.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계약직 가면 말이 계약이지 복지는 정규직과 똑같아요. 대기업은. 아, 중견기업 가더라도 계약직 단위 계약직으로 일을 해도 복지는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은 정당히 준다는 거죠. 보수는. 근데 도급직은 아니잖아. 도급직은 아니에요. 도급은 얼마나 어떤 일이겠어요? 남들이 하기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욕먹는 일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도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급을 줘버리잖아. 경비업체도 도급이에요. 도급. 경비, 보안, 노무 다 도급이야.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돈이 많을 리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계약직 인턴은 요즘에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예,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이거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도급하고 중소기업, 도급하고 아웃소싱하고 이걸 같이 한데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베터남 아가씨는. 계약직 인턴은 요즘에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 경쟁력 엄청 치열하다니까요. 인턴직만 하더라도 요즘에 경쟁이 40대, 50대를 간다니까. 계약직도 막 20, 30대, 40대 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직은 정규직, 계약직 계약 기간 동안 정규직과 똑같은 그 회사의 복리후생을 똑같이 가져가요. 떡값, 성과금 다 나옵니다. 명절, 휴가비까지. 근데 도급직은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요. 단지 이제 신분 보장만 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일정 기간까지만.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도 마찬가지. 계약직 하는 동안 그 기간에 떡값이라는 거 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간은 짧긴 하지만 돈은 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이 일자리가 많을 땐 계약직을 안 받겠지만 인턴 같은 거는 근데 요즘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왜 계약직 인턴을 서로 하려고 하냐?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계약직 인턴 경험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많은 기업들이 중고 신입을 선업해요. 아, 김동님 어서세요? 중고 신입. 그러니까 학교를 각 졸업한 생 신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회사에 필요한 어떤 직무와 경험을 쌓은 사람들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기업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신입사원들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기업들도 어렵거든요. 돈 안 쓰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뽑는데. 경력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이 돼요. 돈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 그러니까 같은 생신입보다 중고신입 일도 잘하고
오래 일한다는 거죠. 자, 김동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기서 계약직이라는 거는 중소기업 계약직이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중견기업 대기업. 봐봐, 이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단점이야.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고 중간에 들어가지고 딱 들은 내용만 딱 판단하잖아요. 어. 책 1쪽부터 200쪽까지 안 읽어보고 150쪽 펴고 있는데 150쪽 끝 내용 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면 바로 단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계약직 인턴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해요. 왜냐 요즘에 이런 경력조차도 없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안 뽑아주기 때문에 경력 됩니다. 김동님 경력 돼요.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약직 요즘 박 터지고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계약직이 박 터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종업계 경력은 많이 인정해줘요. 동종업계 경력은. 특히 이게 동종업계 경력이라 하면 더 인정해줘. 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사회 시작을 도급과 아웃소싱으로 하게 되면 계속 도급 아웃소싱 일자리만 찾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사회 첫 시작을 이 도급직을 찾게 되면 계속 도급으로 가더라고요. 아웃소싱 한 사람도 계속 아웃소싱.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긴커녕 이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냥. 계속. 도급했다가 뭐 다시 정규직 간다 해야 되는데 계속 도급이에요. 아웃소싱 했던 사람, 20대에서 아웃소싱을 처음 한 사람, 30대에도 아웃소싱, 40대에도 아웃소싱. 업무 전환을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기술을 배운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직종 아예 변환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라인을 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막 도급 업체 가가지고 젊을 때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갔다가 계속 이런 업체만 전전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 자식한테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니도 나처럼 공부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도급 업체 아웃소싱 하면서 사람들이 못 받고 월급도 안 얻는 몸으로만 버티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라.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워, 이게. 이게 진짜 무서운 현상이에요. 베트남 아가씨님. 우리나라는 이 노동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작을 밑바닥에서 하게 되면, 밑바닥에서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일자리 수준을 봤을 때 도급 아웃소싱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바닥. 바닥을 깔아주는 수준이잖아요. 바닥이 있는 사람이 바닥 치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높은 위치까지 내가 체르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위치까지 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도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직하는 케이스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속단하시면 안 돼요. 막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직 성공했다. 그거 속단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중소기업에 남기는 이미 스펙이 오버 스펙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원래 대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대기업 자리가 안 나니까 인시 방편을 중소기업 갔다가 일하면서 대기업 넣어가지고 합격이 된 케이스야. 그게 여러분들 그 속단하시면 안 돼. 제 방송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봉식이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이직해서 그분 자체가 인서울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대기업을 갈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아 누구나 노력하면 중소기업 대기업을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수천만의 어떤 중소기업 사원 중에 딱 한두 명 나오는 거야.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이 바닥에서 첫 시작을 그러니까 사회 시작을 바닥에서 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 어떤 경우냐면 빨리 정신 차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 따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나 아니면 공무원에 따는 시험 본다거나 아예 업종을 바꿔버린다거나 이쪽 일을 아예 안 하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배운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도급 아웃소싱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이 먹어도 도급 아웃소싱 10년 지나 도급 아웃소싱 20년 지나 도급 아웃소싱 계속 이런 일자리만 하게 돼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베트남 아가씨님 생각보다 많아요. 아가씨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공단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뭐 공단 같은데 뭐 부산이라 하면 녹조 그 녹산공단 근데 일하는 사람들 중에 도급만 10년 15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월급이 안 올라요. 월급이 안 오른다니까. 그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보면 그런데도 막 10년 15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100도 안 나요. 이미 그런 분들은 그 어린 나이 때 가가지고 청춘을 바치신 분인데 그만큼 공로 인정 안 해준다니까. 왜냐하면 도금이나 아웃소싱은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나 페이가 정해져 있어요. 월급 상승폭이나 이런 게.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되면 그 도급 아웃소싱 문화에 나도 적게 돼요. 그 문화에. 약간 패배의식이나 약간 그런 그들만의 문화에 나도 거기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막 굳이 노력해가지고 바꾸려고 생각한다거나 공부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거기 현실에 노골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그 비슷한 일만 하게 되는 거야. 그 비슷한 일만. 그 수준의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스펙이나 어떤 그런 경력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좀 더 큰 곳,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수준의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 체력이 좀 더 있을 때 보다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가도 돼요. 조금이라도. 내 힘 닿을 때. 그러니까 뭐 베트남 아가씨 입장에서 그냥 노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물론 물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초에 그 사람 애초에 본인이 대기업 중견기업은 아예 서류 통과도 통과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반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초에 본인 스펙이 대기업 중견기업 문턱도 못 밟을 스펙인데 작아진다 못하고 눈만 높은 사람도 많아요. 아까 그 얘기한 거랑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스펙이 높은데 지금 취업하기 힘드니까 계속 이제 대기업 원서 내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눈 낮춰가 중소기업 가가지고 뭔가 일하면서 경제활동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이 뭔가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문 두들기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 사람보다 스펙도 좋고 제약도 좋고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원서를 내고 있는데 근데 본인 아직도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얘기랑은 또 다른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미련 버리고 어디 날 팔아주고 이제 하는 데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눈 낮춰도 지금 많이 들어가기 힘들어. 정말로. 정말 들어가기 빡세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막 계속 대기업, 중기업 문을 들이기는 게 한심한 게 아니에요. 자, 베트남 아가씨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안이 못 들어가요. 지금 그 나이 안에 못 들어가. 여기서 나이 조금만 차버리고 하면 못 들어가요. 취업 시장에서 아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가 주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애초에 기회조차도 안 주잖아요. 기업에서.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대해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 버리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기회조차를 못 얻어요. 이제 그리고 서른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가씨님. 서른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야. 서른이면 적은 나이예요. 취업 시장에서. 왜냐, 남자 군대 갔다고 대학교 가가지고 뭐 인턴 몇 번 하면 금방 서른 되는데. 요즘에는 뭐 4년제 공채 같은 데 보시면 뭐 서른 하나, 서른 둘 이런 분도 많아요. 서른 세까지도 있고 서른 넷도 있어요. 서른이면 많은 나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때 조금이라도 여건 있을 때 좀 더 좋은 데 들어가서 일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에요. 조금만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고 내가 좀 들어갈 수 있을 때 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회사 가가지고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맞는 기업, 내 현실에 맞는 기업을 계속 넣어보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 능력은 택도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기업을 넣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최대한 넣어볼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데를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